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초, 중, 고 교실이나 대학의 강의실에서 선생님이나 교수자가 정치적 입장을 밝힐 때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러한 솔직함이 교육적으로 볼 때 과연 권장할 만한 일인지 논란이 일으기도 하죠. 혹자는 교육자도 사람이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밝히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논하는 게 가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교육적으로도 더 좋다면서요. 입장을 강요하는 것만 아니라면 말입니다. 베버는 이런 쟁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아가 베버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궁극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정치는 강의실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교수로부터나 학생으로부터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베버는 학문에 대한 강의 중에 일어나고 나는 현실 정치에 대한 담론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적어도 강의실 안에선 말이죠. 특히 예컨대 정치학 수업처럼 정치를 학문적으로 다룰 땐 더더욱 그렇다고 그는 말합니다. 베버는 대중 집회에 참여해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과 강의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른 일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이 차이는 객관적 지식으로서의 사회적 사실을 다루는 것과 사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전자는 사실 판단의 영역이고 후자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죠. 교수자는 예컨대 정치적 입장들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 각각의 정치적 형태와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설명한 뒤 그것들에 대한 어떤 주관적 입장을 가질진 전적으로 학생들 자신에게 일임해야 합니다. 즉 교수자의 역할은 사실 판단에 도움이 되거나 사실 그 자체를 전달하는 데 그쳐야지 그것들을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건 그 선을 넘은 일이라고 베버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왜 강단의 교육자는 이 두 문제,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의 문제를 같이 다루면 안 되는 걸까요? 실제로 베버 스스로 밝히기를 그의 많은 동료는 이러한 중립적 원칙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자도 사람이며 평소 말투나 행동 거지에 자신의 가치관이 배어나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베버는 앞선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예언자와 선동가는 교실 강단에서는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와 선동가에게는 길거리로 나가서 공개적으로 말하라고 충고하는 것이 옳겠지요. 이것은 비판이 가능한 곳에서 말하라는 뜻입니다. 강의실은 보통 수강자, 즉 학생은 교수의 말에 침묵해야 하고 그에게 비판적으로 맞서기 힘든 공간입니다. 그러니 교수자가 은연중에 드러내는 가치 편향에도 일단 그 말을 듣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는 학생에게 부당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 판단, 가치 판단의 구분은 학문 연구 그 자체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베버는 말하는데요. 예컨대 어떤 수업에서 교회 형태 및 종교사에 관한 강의를 진행할 경우 만약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다양한 기독교적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똑같은 강의 내용, 역사적 사실에 대해 각기 다른 가치 평가를 내리게 되겠죠. 즉 교수자가 이들에게 한 가지 사실에 대해 똑같은 가치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교수자는 이들 모두에게 자신의 강의가 유익하길 바라야 하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버는 그 교수자가 교육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입장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가치 판단의 영역에서 전제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약 배제하고 생각한다면 경험적 요인들의 인과적 관계에 의해 해당 학문이 보여준 바대로 사태가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즉 당신이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아니면 여타 다른 히브리적 파생 종교이든 당신의 종교로부터 진리라고 간주되는 것들, 모든 신비와 초자연적인 요인, 설명을 배제하고서 당신 종교의 역사를 설명해야 한다면 학문이 설명한 바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는 만약 그래야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가정과 결론의 형태를 띤 설명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은 독실한 신자가 실제로 자신의 종교를 버리지 않아도 인정할 수 있는 설명 체계죠. 왜냐하면 이 학문이 말하는 건 초자연적 요인, 초자연적 설명을 실제로 부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만약 학문이란 게 이런 거라면 교수자는 학생에게 어떤 실천적 태도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베버는 이러한 반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합니다. 그에 따르면 교수자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가치 입장을 견지하는 데 있어 명백히 불리한 사실들이 언제나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판단의 결과, 과정을 보여주는 일은 이러한 자기 반성, 자기 객관화를 촉발하는
도덕적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베버는 지금까지 자기가 설명한 것은 교수가 강의실에서 자신의 개인적 가치관을 밝히지 말아야 할 실제적 이유라고 덧붙입니다. 말하자면 현실적인 이유인 거죠. 그런데 그는 또한 교수가 강의실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말아야 할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실천적 입장을 학문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훨씬 더 깊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란 세계의 다양한 가치 질서들이 서로 해소될 수 없는 투쟁 속에 있기 때문에 실천적 입장의 학문적 옹호는 원칙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사실이 바로 그 더 깊은 이유입니다. 베버에 따르면 우리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가치관과 사회적 질서를 추구하는 저마다의 믿음은 이미 하나의 신앙 형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믿음이 객관적으로 더 낫다는 걸 증명할 수단이 없는데도 자신이 최선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프랑스 문화와 독일 문화의 가치를 학문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그 우열을 객관적으로 판정할 방법이 과연 존재할까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두 문화권의 특징 중 하나를 더 좋다고 여기며 살죠. 그런데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리주의와 칸트주의 중 무엇이 더 옳은지 비교하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공리주의자가 되거나 칸트주의자가 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은 물리학과 사회학 중 어떤 학문이 더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지, 어떤 학문이 지향하는 바가 더 나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중 누군가는 물리학자가 되고 누군가는 사회학자가 됩니다. 칸트는 우리의 이러한 단적인 선택, 가치관의 핵심적 전제를 신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선택들 사이의 다툼은 학문적 차원에서 결정되거나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궁극적인 선호 같은 것들에 의해 결정되거나 변화할 뿐인 셈이죠. 따라서 학문의 역할은 각각의 학문 분야가 무엇을 신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전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마다의 질서에서는 각각 무엇이 신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교수자의 최종적 역할이자 학생이 강의실에서 기대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정, 한쪽 신과 다른 쪽 신의 전쟁, 저마다의 천사와 악마로 규정된 온갖 곳의 갈등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모든 가치 문제를 아우르는 핵심이라고 그는 말하죠. 이러한 일련의 통찰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떤 학생들이 우리는 분석과 사실 확인만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체험하기 위해 강의실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응수한다면 베버는 이들이 교수가 아니라 지도자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버에 따르면 그 둘은 별개죠. 베버는 교수자와 지도자의 차이를 당시 미국의 대학 실정에 대한 설명으로 보여주는데요. 미국 대학생에게 대학 교수란 단적으로 말해 마치 채소 장수가 돈을 받고 채소를 파는 것처럼 돈을 받고 지식이나 방법론을 파는 사람일 뿐입니다. 직책에 대한 전통적 권위, 존경의 요구는 미국인에게 있어 헛된 것일 뿐이죠. 미국인은 전통이나 직책이 아닌 상대방의 개인적 업적에만 존경심을 가지는데 이것이 미국식 민주주의라고 베버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에 일말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넌지시 암시하죠. 그래서 학문은 개인적 삶에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학문은 우리에게 사고의 방법, 사고의 도구 같은 것들을 제공하며 우리가 명료성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말하자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입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입장을 실천하기 위해선 이런저런 수단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베버는 특히 특정한 목적과 이것의 실현에 불가피한 수단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 공부를 한다는 수단의 선택도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겠죠. 반대로 공부를 한다는 수단을 선택할 의사가 없다면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목적도 가지면 안 되고요. 학문적 명료성을 갖는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의 행위, 가치관이 어떤 궁극적 원형에서 기인한 것인지 학문은 또한 역사적 사유와 추적을 통해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베버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학문 자체가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소명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하나의 가치 판단의 문제일 뿐이라는 결론. 다만 학문을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자는 이 질문의 긍정적인 입장, 즉 학문 자체는
객관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베버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길, 삶의 원칙을 스스로 선택하는 수밖에 없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요구되는 과업을 완수해가는 게 이 시대를 현명히 헤쳐나가는 방법이라며 강연을 마칩니다. 베버는 이 강연, 직업으로서의 학문과 추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강연을 마치고 두 강연 원고를 출간한 1년 뒤 사망합니다. 즉 여기서 베버가 밝힌 바는 사실상 그의 학문적 유언인 셈이죠. 그는 학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문을 업으로 삼는다는 게 무엇인지, 또 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놀라운 통찰과 식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회학의 대가이자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이 시대의 보기 드문 종합적 천재 막스 베버, 그가 독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행했던 이 강연의 내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학자, 지식인에게 귀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 켜진 책방이었습니다.